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신의21 유튜브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신의21 김현수 기자입니다. 네, 신의 집의 성경원입니다. 네, 신의 21 김소미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오늘 같이 세 명이 동시에 이제 출연한 이유는 정말 오랜만에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한국 극장가가 약간 침체기가 굉장히 몇 개월 동안 이어져 오고 있는데 오랜만에 정말 좀 저희가 이야기해볼 만한 한국 개봉 영화가 등장을 해서 그 영화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오늘 같이 이렇게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이야기해볼 영화는 배우 정진영의 감독 데뷔작 사라진 시간이라는 영화인데요. 뭐 두 분 다 영화 재미있게 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재미의 종류가 사실 되게 다양하잖아요. 지금 벌써 극장에서 약간 관객들 사이에서 논란, 네. 여러 가지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영화인데 최근에 한국 영화들 약간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긴 하지만 호불호가 확실하게 갈리는 영화인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영화를 보고 나면 뭔가 얘기를 하고 싶은 혹은 누군가 얘기를 좀 듣고 싶은 종류의 영화라서 우리가 다뤄볼 만하겠다라는 생각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김성훈 기자만 영화를 보고 와가지고 이 영화 괜찮다고 할 때는 사실 저희가 다 약간 반신반의했는데 그런가요? 네, 시사회 가서 이제 보고 오니까 이 영화 되게 좀 이야기할 거리가 되게 많아 보인다 해서 제가 좀 이게 많이 옆에서 푸시를 했죠. 보시라고. 맞아요. 사실은 저도 코로나 이후로 극장에 저도 굉장히 가는 횟수가 줄어들었는데 현수 선배가 너무 찬을 해서 극찬을 네. 하셔서 얼른 갔다 왔거든요. 이게 개봉 성적을 보니까 저희가 지금 6월 18일 개봉을 했는데 오늘까지 누적 관객 수가 지금 한 15만 1000명 정도? 이제 15만 2000명 정도 됐는데 이게 개봉 목요일 금요일 정도에는 1위를 했어요. 이게 오너드 다나나의 기적하고 픽사 영화하고 같이 붙었는데 개봉날 1위를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 근데 이제 주말에는 조금 더 떨어지긴 했는데 그 이유가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듯이 이 영화가 굉장히 한 어떤 논란? 그러니까 이게 호불호가 약간 갈리는 굉장히 그런 이야기할 거리가 많은 영화이다 보니까 관객평과 전문가 평이 조금 차이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저도 첫인상은 감독님 약간 사고 치셨다 이런 느낌? 근데 저는 좋은 의미로 사고 치셨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극 중에서 인물이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이 되는 것만큼의 의미를 도출해낼 수 있는 이야기이고 또 아마 저도 사실 그렇게 느꼈는데 이 장면만큼은 마지막 장면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하는 순간에 영화가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감상이 나는 관람 직후에 약간의 이제 부정적이거나 당혹스러운 평가들이 이제 박스오피스에 영향을 좀 직접적으로 주고 있는 경우가 아닌가 싶은데 그런 어떤 평단과 관객 사이에서의 엇갈림도 그 자체로 저는 되게 재미있는 현상이라고는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 둘보다 약간 조금 첫 반응이 미진해 보였던 송영원 기자의 이 사라진 시간에 대한 첫인상은 어땠나요? 이게 긍정적인 의미에서는 과감한 데뷔작이잖아요. 신인 감독이 이렇게 자기 색깔 아니면 자기가 추구하고 싶은 방향을 확실하게 드러내는 작품 하기 쉽지 않은데 그런 의미에서는 되게 긍정적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굳이 이렇게 구분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대중상업 영화가 지향하는 일종의 장르 패턴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는 되게 많이 벗어나 있는 영화죠. 근데 얼핏 볼 때 그러니까 겉모습이나 컨셉이나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배우나 그런 것들을 볼 때는 또 그런 영화 같거든요. 잘 알고 있는 미스터리 스릴러, 형사물 이런 장르의 외피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걸 기대하고 가요. 근데 정작 영화의 속살은 제 평가는 사실 미스터리나 스릴러보다는 거의 휴먼 드라마 쪽에 가까운 느낌의 영화였고 그리고 이 영화가 내러티브를 약간 뒤섞어 놓는다든지 꿈과 현실의 경계를 좀 오가게 하는 그런 방식이 우리가 또 패턴을 얘기한다면 좀 많이 봤던 작가주의 감독들의 영화들에서 볼 수 있었던 식의 톤을 보여주고 있어서 사실 관객의 기대와는 좀 다른 걸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괴리가 있을 거고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이게 개봉 주차에 좀 많이 떨어지는 게 되게 자연스러운 것 같기도 해요. 평이 나쁘게 나오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기대했던 거랑 다른 걸 보여주니까
근데 제가 약간 아쉬웠던 거는 조금 다른 의미인데 아까 이게 얘기를 하고 싶은 영화라고 했잖아요. 그게 큰 컨셉에서는 그게 맞거든. 이 영화는 빈칸도 되게 많고 뭔가 공백도 되게 많아서 그거에 대한 각자의 추리나 아니면 관객 각자의 해석들이 필요한 영화. 어떤 의미에서는 그걸 통해서 완성되는 형태의 영화인데 그렇게 보면 저는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제일 처음에 든 감상은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다였어요. 아 정말요? 이게 약간 종류가 다른데 굳이 약간 구분을 하면 이를테면 놀란 감독의 영화 네. 같은 걸 보고 나면 각자의 추리랑 뭐 세계관에 대한 해석이랑 뭐 특정 장면의 상징이랑 뭐 예를 들면 논란이나 봉준호 감독의 영화를 보고 나면 여러 가지 얘기들 따라 붙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하고 싶다라는 영화가 있고 전형적으로 이제 상징이 되게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해석하는 과정이 일종의 약간 퍼즐 게임 같은 느낌을 주는 영화들이 얘기를 하고 싶게 만드는 영화인데 이 영화는 모호한 구성은 되게 많아요. 전반적으로는 되게 모호한데 근데 그걸 굳이 설명하고 싶지는 않은 영화. 모호하지만 분명히 전달된 뭔가가 있고 그게 나는 충분히 느낌을 받았고 그 느낌 자체는 되게 단순하고 심플한 느낌이라서 그걸로 충분하지 않나? 그래서 거기서 굳이 말을 더해서 막 설명하는 순간 이것들이 다 어그러지는 것 같은 느낌 주는 영화 있잖아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별로 이게 얘기를 필요로 한 영화는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 테넷 예고편 분석할 때 이지연 기자가 다 쓸데없다고 이거 그랬던 얘기 한마디로 정리했던 그게 생각이 나네요. 네, 조금 다른 의미가 다 쓸데없다기보다는 각각의 의미가 각각의 해석이 다 의미가 있어지는.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의미를 덧붙이거나 이겁니다라고 이제 가이드를 제공해 주는 게 크게 의미 없는 것 같은 영화. 그게 저의 첫인상이었어요. 저도 이 영화에 대한 첫인상이 도발적이다였거든요. 그 영화를 볼 때 다음 장면이 예상되는 영화를 흔히 재미없다라는 그 판단 기준에 좀 넣잖아요. 이 영화는 일단 그런 어떤 기준에 있어서는 다음 장면을 좀 예측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리고 그 예측할 수 없는 그 약간 영화 내의 미로 같은 것들을 나름대로 잘 구성을 해놨다. 이게 뭐 개연성이 있고 없고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설계자의 어떤 의도가 잘 정돈되어 있다라는 게 이제 제가 영화를 본 약간의 첫인상이었고 그것 자체로 어떤 이 한국 영화 기존에 지금 많이 만들어 왔던 한국 영화 감독들의 데뷔작들과 비교했을 때에도 굉장히 도전적인 시도가 있다는 점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엄청 많이 하고 싶었어요. 뭐 어떤 말을 해도 말이 된다라는 게 결국은 저는 사라진 시간에 만약에 텍스트 분석을 한다면 결국 자기가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영화인 것 같아요. 어떤 세계관을 끼워 맞춰도 말이 되니까 이걸 바라하는 사람이 바라보는 세계관을 굉장히 드러내주는 류의 영화가 아닌가 싶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사라진 시간 보고 나서는 사실 형식에 대한 재미나 새로움보다는 뭐 한국의 데이비드 린치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그런 쪽의 해석보다는 뭐 데이비드 린치나 장유리나 홍상수나 이런 작가들의 형식을 회화로 치면 그냥 인상주의에 가깝게 그 인상을 반영했을 뿐이지 그 어떤 형식 실험이나 놀이가 정진영 감독의 애초에 어떤 정교한 목적은 아니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영화였고요. 오히려 뭐 본능적인 그 감각이나 선호 정도로 느껴졌고 오히려 정말 이제 휴먼 드라마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분이 바라보는 세계관, 인간에 대한 관점 같은 게 흥미로워서 이분의 다음 작품이 보고 싶다라고 좀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 그 약간 인간에 대한 관점 같은 것들은 조금 뒤에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고 먼저 좀 이야기해보고 싶은 것이 구성이거든요. 이 영화의 구성에 대해서 굉장히 독특한 이야기 구조를 띠고 있잖아요. 주인공이 사실 경찰이지만 그 어떤 어느 부부의 이제 시골에 사는 그 교사 부부의 이제 살인 어떤 사건, 그러니까 화재 방화 사건을 이제 취조를 하다가 이제 수사를 하다가 자신이 갑자기 그 실제 자기가 조사를 하던 그 당사자의 몸으로 이제 뒤바뀌어서 다시
그의 인생을 살게 되는 되게 복잡한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이런 구성에 대해서 조금 이 영화는 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든 영화 같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주실 수가 있을까요? 저희가 뭔가 용어 통일을 네. 해야 될 것 같아요. 1부, 2부 혹은 전반부, 후반부 이렇게 뭘로 하는 게 좋을까요? 1부, 2부로 하죠. 네, 1부, 2부로 하죠. 네. 1부가 그 부부의 얘기, 2부가 이제 경찰로서의 얘기라고 하면 2부는 이제 경찰에서 선생님이 된 이야기. 그렇죠. 그래서 뭐 제일 많이 처음 이야기 나왔던 게 머롤랜드 드라이브잖아요. 그래서 존재했던 어떤 최초의 상태가 뒤틀리거나 접혀서 이제 또 다른 어떤 차원이 된다는 그런 이동 자체가 이제 머롤랜드 드라이브를 떠올리게 되기도 하고, 일부에서 기본적으로 형구가 잠에 드는 모습, 잠에서 깨어나는 어떤 그런 장치가 있기 때문에 머롤랜드 드라이브를 떠올리기 쉬운 영화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머롤랜드 드라이브는 굉장히 어렵고 모호한 영화처럼 보이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저는 오히려 굉장히 선명하게 퍼즐 조각을 조립시켜주는 영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헐리우드라는 배경을 무대로 꿈이 좌절된 주인공이 어떤 심리 상태를 가지고 있었고 어떤 악몽을 꾸게 됐는지가 사실은 굉장히 치밀하게 꿈의 속성을 반영해서 할리우드라는 무대를 환유한 그런 작품이라면, 오히려 반대로 사라진 시간은 계속 말씀하셨다시피 그 조립을 하면 할수록 엇갈리고 무의미하게 되는 작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렇다면 이제 이 영화를 읽을 때 꿈이나 현실의 차원으로 읽을 것이 아니라, 다소 저의 뇌피셜일 수는 있는데요, 약간 이제 불교 철학적인 부분, 동양 철학적으로 읽어보고 싶다는 나의 개념을 좀 더 집중해서 이 영화를 보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저는 오히려 이 영화의 형식이 되게 자연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 이를테면 형구는 나이지만 모두가 될 수 있고 우리이다라는 개념으로 본다면, 일종의 이제 불교적인 용어로는 무아의 개념으로 이 영화를 읽는다면 저는 되게 자연스러운 영화로 느껴졌고, 그렇게 본다면 이제 어느 쪽이 꿈이냐, 어느 쪽이 현실이냐라고 1부, 2부에 이제 싸움을 걸었을 때의 엇갈리는 지점들에 대해서 약간 논의할 필요성을 잃게 되는, 할 말이 없어지는 이제 지점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게 별로 의미 없는 영화가 되는 것 같고, 저도 여기 덧붙이면 레퍼런스로 언급된 영화들 꽤 있잖아요. 아까 대표적으로 이제 머롤랜드 드라이브나 아니면 장윤 감독 영화들, 경주. 네, 이런 영화들의 특징이 기본적으로 꿈이라는 현실의 경계를 모호하게 뒤섞는다인데, 사실 이게 모호하다는 거를 잘 구분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아까 얘기한 머롤랜드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미로거든요. 이렇게 감독이 생각하는 정교한 미로와 큰 그림이 있어요. 거기서 일부만 보여주다가 나중에는 퍼즐이 다 맞춰지고, 그 퍼즐 맞춰지는 게 관객에게도 전달이 돼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된 거구나 라고 해서 말 그대로 그 꿈의 구조에 관한 영화였는데, 그걸 일종의 상징화시킨 건데, 이 영화는 제가 굳이 비유하자면 머롤랜드 드라이브가 일종의 미로라면 이건 그냥 안개, 그리고 이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선형적으로 얘기를 구성하려고 하잖아요. 정리를 해서 1부, 2부가 있다면 이게 꿈인지, 1부가 꿈이었는지, 2부가 꿈이었는지, 어떤 게 먼저 있는지 이런 걸 나중에 다 보고 나면 정리를 하려고 하기 마련인데, 이 영화는 그 부분에서 감독이 미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구분하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없고 구분하길 별로 원하지도 않는 거. 하지만 중간까지는 그렇게 하도록 구성이 돼 있거든요. 쭉 따라가다가 마지막에 네가 가고 있는 길이 크게 의미가 없어라고 그냥 탁 놓아버리니까 약간 황당할 수도 있는. 그래서 저는 저사의 종류로도 보면 아까 머롤랜드 드라이브나 경주나 이런 거랑은 완전히 다른 종류의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 소재나 겉의 외피는 되게 비슷하지만 저는 각각의 이 시나리오를 조립하는 방식이, 얘기를 조립하는 방식이 관계마다 다를 것 같거든요. 아까 김소미 기자 얘기했던 것처럼 일종의 불교론적인 세계관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 저는 엄청 심플하게 딱 봤을 때 그냥 두 개의 남편 영화가 붙어 있는 느낌이었어요. 앞쪽에 있는 부부가 보여준 남편 영화, 그리고 그 조진웅이 이제 부부가 됐을 때, 그 교사가 됐을 때의 부분을 보여준 남편 영화, 두 개가 거의 따로라고 생각이 됐고, 두 개를 붙여 나가는 몇 개 연결고리들이 있죠. 그 연결고리들을 되게 장르 반스를 차용해 와서
이렇게 연결할 수 있도록 브릿지를 많이 걸어놨는데 나중에 그걸 하나도 해결을 안 한다는 느낌. 원래는 해결해주면 좋겠는데 이걸 해결하면서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라고 손을 놔버리는 느낌이라고. 그리고 그 부분은 관객이 이제 적극적인 해석이나 각각의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저는 약간 좀 아쉬웠다. 어느 선인지를 좀 분명히 구분해줬으면 좋겠는데 아마 이 영화에 좀 실망하는 관객들이 있다면 미로 같은 형태를 기대하고 가는데 그거에 대한 큰 밑그림을 그려주지 않으니까 내가 본 게 뭐지? 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고 거기서 이제 실망감이 있는 거고 반대로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얘기하면 좋은 쪽이었거든요. 재밌었다라고 느끼는 쪽인데도 불구하고 아쉽다는 거고 근데 제가 재밌다고 느끼는 이유는 아까 김선미 기자 얘기한 것처럼 일종의 감각이라고 해야 될까? 그게 꿈이든 아니면 각각의 자아든 또 다른 나든 그런 식의 전달되는 건 확실히 있는 영화였어요. 아주 심플하게 얘기하면 주진웅의 시점에서 따라가는 게 하나도 걸림돌이 없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뭔가 따라가면서 서사에서 걸린다든지 저게 왜 저렇지? 라는 거 의문이 영화 보는 중간에는 별로 안 들었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되게 유리하게 잘 따라가는데 마지막에 던져주는 그렇게 쌓아나가서 어떤 느낌을 만들어서 마지막에 던져주는 질문 자체는 사실 관객에 따라 좀 갈릴 수 있는 질문인 것 같고 감독도 그걸 되게 선명하게 분명하게 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런 부분이 좀 개인적으로 아쉬움으로 다가왔죠. 두 분은 볼 때 이 영화를 우리가 1부, 2부로 이제 뭐 구분해서 나누기로 했었는데 그 1부와 2부가 각각 어떤 장면이 어떤 가상의 어떤 영화 속의 또 다른 꿈 장면일지 영화 속의 어떤 사실적인 이야기일지 이게 명확하게 구분을 약간 계산적으로 하면서 보셨나요? 하게 되던가요? 저는 이제 영화를 보고 나서 이렇게 가설을 세워보자. 그 놀이를 이 영화를 보고 나면 한 번쯤은 꼭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조립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이제 1부가 만약에 현실이고 2부가 꿈이라고 가정을 해보자 라고 이제 다시 이야기를 조립을 해봤는데 1부가 만약에 현실이고 2부가 꿈이라고 하면 그 정보량의 문제에서 정보값의 비대칭성 때문에 성립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1부에서는 이 형구가 등장하기 이전에 부부의 이야기가 있고 이때는 아직 형구가 세계에 존재하지도 않았는데 그때의 정보가 2부에 고스란히 나온다는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꿈이 현실의 조각을 정보를 반영해서 얼기설기 이루어지는 거라면 2부는 꿈이 되기 어렵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했죠. 저는 물론 이제 꿈도 예지의 측면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기에는 너무 디테일하니까 그건 이제 여러로 하기로 하고 그렇지만 이제 반대로 뒤집어 봤을 때는 약간 더 말이 되기는 하더라고요. 2부가 현실이고 1부가 꿈이라면 형부의 꿈. 네, 조금 더 말이 되긴 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래서 그 송혜영 기자가 말씀하신 어느 정도 긴장감을 끌고 가는 이게 현실이고 그전께 꿈이었구나라고 막 맞춰가기 시작하게 되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2부 한 초반부까지. 그때 이제 조금 서스펜스가 강화가 되는데 그게 확 어그러지는 시점이 그 형구가 해균을 분명히 죽였는데 고라니의 시체가 나왔을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꿈 같은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때 이제 모든 그동안 쌓아왔던 서스펜스의 어떤 단서들 혹은 증거들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이제 혼란스럽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잘 수습했다면 이 영화가 어쩌면 워럴랜드 드라이브의 어딘가에 걸작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그 흩어진 파편들을 모으는 과정이 조금은 이제 영화가 방관하고 있는 듯한 부분이 저도 아쉽긴 했었어요. 사실 연기적인 측면에서도 1부는 배우들의 연기가 대체로 좀 기이한 톤으로 약간 미드소마 같은 느낌으로 구성되어 있고 2부가 현실적이잖아요. 그랬을 때 2부가 현실이구나 믿고 달려가다가 고라니에서 산산조각. 그러니까 그 고라니가 나오면서 이제 이야기가 그 약간 정교할 듯 구분되어 있던 꿈과 현실의 경계가 이 영화 안에서 완전히 흐트러지면서 제가 이제 생각났던 영화는 곤사토시 감독의 퍼펙트 블루거든요. 이 곤사토시 감독이 영화를 만들 때 이야기 구조를 약간 이런 식으로 꿈과 현실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드는 거를 굉장히 좀 독특하게 잘 살려내서 만들었던 감독인데 이 퍼펙트 블루가
미마라는 그 아이돌 가수가 여배우로 활동을 전향하기 시작하면서 자기 주변에서 벌어지는 그 살인 사건을 통해서 내가 진짜 그 아이돌로서의 어떤 피해자인지 혹은 내가 살인 사건의 가해자인지 스스로 혼란에 빠지게 되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거든요. 근데 영화가 구성이 정말 이렇게 딱 1부, 2부로 나누어지도록, 그래서 2부에서는 무엇이 사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안 되도록 주인공이 계속 꿈에서 깨는 거예요. 어떤 우리가 관객이 어느 시점부터 어디까지의 이야기를 보았는데 갑자기 다음 장면에서 주인공이 또 꿈을 깨니까 내가 아까 봤던 장면들은 꿈 장면이었는지 아니면 혹시 내가 모르는 뭔가 다른 범인이 진짜로 벌인 실제 장면인지를 관객이 계속 그 추리를 하면서 보게끔 만드는 그런 구성의 이야기였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이 영화도 사실 사라진 시간도 계속 관객으로 하여금 내가 지금 본 장면이 무슨 장면인지, 누구의 시점의 장면인지, 누구의 꿈인지, 현실인지를 계속 판단하게끔 만드는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제가 느낀 거는 이 영화는 되게 착시 효과에 관한 영화 같다. 그러니까 관객이 지금 그 영사되어서 보고 있는 그 장면을 믿지 못하게끔 의도적으로 계속 만드는 그런 영화였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백더월드 같은 공사소시 감독 영화의 경우는 목적이 그거거든요.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근데 이게 경계가 모호하다는 것과 경계가 아예 없다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인데, 공사소시 감독의 영화 혹은 머로랜드 드라이브 같은 경우도 경계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걸 모호하게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관객에서 헷갈리면서 같이 따라가는 일종의 게임 같은 거, 감독과의 줄다리기 같은 걸 하게 되고, 그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야기의 서스펜스를 자아내는 도구 중에 하나인 거죠. 근데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애초에 경기를 모호하게 설정한 게 아니고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게 밖에 쌓여 있고, 소위 말하는 선형적으로 얘기를 나중에 딱 정리를 해보잖아요. 타임라인 맞추고.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전자의 영화들, 예를 들면 공사토리스의 영화나 뭐 머로랜드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이 그리고 있는 세계관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안에서의 어떤 논리로 구성이 돼요. 근데 그 중에 머로랜드 드라이브는 일종의 어떤 여배우를 꿈꾸던 한 여자의 어떤 그런 망상, 그런 공상이라면, 퍼펙트 블루는 사실 다중인격체가 애로 인해 벌어진 삶이라는 어떤 그런 명확함이 있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사라진 시간에는 그런 어떤 명확한 마지막으로 하나로 수렴되는 그 결말은 사실 없죠. 다 정리했을 때, 이 선형적으로 얘기를 다시 정리했을 때 당연히 공백이 생길 수는 있는데 이 영화에서 생기는 큰 공백들은 절대 안 메꿔지는, 맞아요. 네. 그런 것들 그냥 탁 비워놓고 있는데, 그거를 좋게 얘기하면 이제 열린 결말로 관객에게 맡긴 거고, 나쁘게 얘기하면 그 부분은 그냥 뭉개고 지나가는 것 같아요. 장르 영화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런 부분은 되게 큰 구멍이고 어떻게든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공백을 메우는 처리를 하든 아니면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보여주려고 했던 세계관 자체가 이 부분 비워야 돼 라고 이렇게 그걸 납득시키든, 둘 중에 하나는 돼야 되는데 이 영화는 그 둘 다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얘기하면 되게 좀 결말을 좀 방치하고 있는 영화라고 느껴졌고, 근데 한편으로는 이 영화 보면서 그 생각을 계속 들었어요. 꼭 그렇게 선형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나? 그렇게 정리해야 된다는 것도 일종의 강박 아닌가? 내가 영화에 대해서 갖고 있는, 혹은 내러티브에서 갖고 있는 강박인 것 같고, 그런 구멍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영화 충분히 재밌다, 혹은 영화가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느낌들이나 주제들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내 나름대로 그걸 중심으로 정리를 하고, 그래서 이거를 다시 이제 레드를 정리한다라고 하면 일종의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개념에서의 어떤 순서대로 정리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내가 느낀 감각대로 그렇게 정리하고, 물론 그렇게 해도 해결 안 되는 질문들이 꽤 많은데 그 질문들을 그냥 해결 안 되는 대로 남겨둬도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종류의 영화에서는. 근데 이 영화는
보여줄 때는 그런 영화가 아닌 것처럼 보였는데 음. 실제로 이제 도달한 결말에 가서는 이제 그런 종류의 영화니까 거기 괴리감에서 조금 평을 받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그 정진영 감독이 언론과의 이제 많은 다른 언론 매체들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약간의 이 영화의 어떤 그런 키포인트 같은 게 그 의도하신 연출 의도가 좀 느껴지는 게 뭐가 있었냐면 영화 제목 영어 원제가 미앤미인 거예요. 나와 나. 그런데 이제 감독이 왜 그렇게 이름을 지었는가에 대한 이제 답변을 읽어보니까 배우로서 살면서 다른 사람이 바라보는 나와 내가 생각하는 내가 결코 일치하지 않은 것에 대한 어떤 계속 고민이 배우로서의 그런 고민이 있었고 살면서 그거에 대한 결국 나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영화인데 무엇이 진짜 나인가라는 질문을 사실상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이야기 구조나 뭐 캐릭터에 담아서 이제 하고 있는 일단은 이제 그런 의도를 읽고 나니까 그래도 이제 이 영화의 어떤 그 방향 같은 것들은 이제 읽힐 수가 있는 거죠. 되게 그 얘기를 하고 나니까 인터뷰를 보고 나서 사실 인터뷰 보고 나서 영화가 좀 이렇게 기운이 빠지는 경우도 있는데 식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되게 명확해졌어요. 그래서 아 이런 얘기 하고 싶었구나. 아까 그런 연장에서 하면 제가 이 영화에 대해서 받아들인 큰 컨셉은 내가 아닌 그러니까 너를 위해 본다는 거. 상대를 위해 본다는 거. 그 상대가 사실 누군가에 대해서 이렇게 내가 감정이입하고 공감한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이렇게 상상하는 건 거지. 그 작업을 좀 해보려고 하는 배우가 어떤 캐릭터에 대해서 상상하는 걸 수도 있고 혹은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상대방 입장에 대해서 한번 경험해보고 보는 걸 수도 있고 그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었던 거 아닌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깔려있는 정조는 기본적으로 슬픔인 것 같고 그게 어디서 오는 슬픔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깨닫기 때문에 슬픈 건지 아니면 내가 상대방은 여기서는 이제 여러 가지 컨셉으로 나오잖아요. 그거를 크게 상징하는 게 일종의 빙의 혹은 전 술 마신다 이런 행위도 맞아요. 이게 다 이제 상대가 되어본다는 행위인 것 같은데 그게 기본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슬프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돼봤더니 너를 온전히 이렇게 이해하고 나니 진짜 힘들었구나. 약간 그런 의미에서의 슬픔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만 받아들였을 때는 이 영화가 쌓아나가는 것들은 확실히 쌓이거든요. 이 스토리를 굳이 설명적으로 정리 안 하고 나면 그래서 저는 되게 직관적이고 심플하게 와닿는 영화였어요. 그래서 어렵진 않았다. 근데 관습적으로 이런 퍼즐 게임 장르 컨벤션을 따라가다 보면 약간 헷갈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근데 딱 말씀하신 것처럼 머를랜드 드라이브에는 헐리우드에 와서 꿈이 좌절된 배우의 어떤 그 정서적 동인이 명확하고 퍼펙트 블루 같은 경우도 아이돌에서 뭐 배우로 전향해야 하는 과정에서의 뭐 자기 분열적인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작용점이 있고 한데 이 사라진 시간은 이 형구가 완전히 갑자기 이 마을에 수사를 하러 등장한 제3자 외부인이고 이 사람한테 뭐 어떤 식의 뭐 악몽이든 트라우마든 꿈을 불러낼 뭐 감정적인 정서적인 촉발점이 없다라는 게 이 영화를 안개 혹은 연기처럼 느끼게 하는 요소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럼 그걸 어디서 찾아야 할까라고 생각하다가 결국은 이제 캐릭터를 생각하게 됐었고 그 캐릭터를 생각하게 된 이유도 어쩔 수 없이 감독이 배우였던 점에서 조금 더 신경이 쓰이는 지점이 아닌가 싶어요. 배우의 첫 감독 데뷔작은 뭐 그래서 연기 연출을 잘했겠거니 혹은 뭐 어떤 다른 배우로서의 경험이 녹아져 있겠거니를 조금 기대를 해보게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처음에 영화 포스터를 봤을 때 이 조진웅이라는 배우가 이렇게 화재가 난 집에서 이렇게 무언가를 수사하고 있는 모습의 포스터가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 저도 이제 너무나 관습적으로 이게 포스터인지 스틸컷인지 약간 애매하긴 한데요. 맞아요. 너무 관습적으로 이 영화는 이제 장르 영화겠구나. 왜냐하면 사실 조진웅이라는 배우가 대중적으로 커리어 하이를 찍었던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제 시그널 같은 네, 그 시대를 오가는 형사극에서의 형사로서 그런 이미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영화는 뭐 어떤 시골 마을의 화재를 둘러싼
굉장히 얽히고 설킨 장르 영화겠구나라고 기대를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사실은 배우 조진웅을 캐스팅했다라는 것 자체가 그를 형사로 불렀다는 것 자체가 뭐 일종의 맥거핀이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느와르 장르가 어느 순간 영화에서 확 휘발되는 시점이 있단 말이에요. 불도 났고 뭔가 사건을 추적을 해야 하는데 갑자기 잠에 들고 꿈에 빠져버리고 더 이상 이 추적의 서스펜스가 딱 무화되는 시점이 있는데 그렇다고 그럼 이 영화가 이 느와르 장르를 완전히 소거를 해버리나 쓸모없는 것으로 치부하냐라고 했을 때 저는 오히려 굉장히 재밌게 해석을 하고 있다고 느꼈던 지점이 있는데 그 느와르 장르에서 형사의 운명, 형사의 숙명에 대해서 굉장히 근원적인 질문을 하고 있다고 얘기해 볼 수 있는 어디까지나 또 그 조각이긴 한데요. 그런 지점이 있다라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를테면 그 형구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앞선 그 수혁, 이영 부부하고 이전에 전혀 알던 사이도 아니고 굳이 이 수사를 감정적으로 이렇게 해나가야 될 동인이 있는 사람이 아닌데 직업이 형사이기 때문에 등장하고 나서부터 너무 자연스럽게 진실을 알려고 하고 막 파헤치고 다니고 그 부부에 대해 궁금해하고 그들이 되어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형사라는 직업이 그 숙명상 굉장히 적극적으로 타인이 되어볼 수밖에 없고 그게 가해자든 피해자든 누군가가 되어볼 수밖에 없는 직업인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거기에 너무 몰입하지 말고 떨어져서 세계를 관망해야 하기도 해야 하는 그런 직업이라서 너무 흥미로운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본다면 이렇게 스스로 적극적으로 비밀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형사와 배우 혹은 무당이 굉장히 비슷한 속성의 일들을 하고 있다고 느꼈고 그것이 이제 이 영화에서도 이를테면 일부 끝쯤에 형구가 굉장히 그 송로주를 마시고 만취한 상태에서 약간 이제 만취라는 게 뭐 의식의 경계가 흐려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 상태에서 굳이 수혁과 이영 부부의 집으로 돌아가서 그 집에 어떤 옥상에 올라가서 잠이 들고 카메라가 이렇게 집 위로 비상하는 듯한 약간 접신하는 듯한 이미지를 보여준 것이 어떤 느와르 장르에서의 형사의 숙명, 배우의 숙명 같은 것들을 정진영 감독님이 좀 교집합을 찾아보려는 감각이 녹아들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던 것 같아요. 아까 손경원 기자가 이 영화를 보고 슬픔이 느껴졌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슬픔이 느껴진 이유가 내가 누군가를 타인을 굉장히 이해해 보려고 하다가 결국 그의 어떤 그 슬픔에 가닿았을 때 그 감정을 이제 느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저도 약간 비슷하게 두 분의 감상 포인트와 굉장히 닮은 건데 형사는 형사대로 이렇게 공감대를 이제 그 어떤 피해자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해야 되고 그의 입장에서 감정이입을 해봐야 되고 수사를 할 때 하지만 약간 어느 정도 좀 떨어뜨려 놓고 생각해봐야 되는 거기에 너무 전이되어서는 안 되는 그런 직업이라는 것과 결부지어서 생각해봤을 때 저도 이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키포인트가 공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에 대한 공감이냐고 하면 결국에 그 빙의라는 설정이 왜 들어갔는가 그 빙의 자체도 내가 아닌 다른 어떤 존재를 얼마나 내가 공감할 수 있는가에 관한 약간 비유적인 설정 같은 거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 영화에서 제가 좀 흥미로웠던 장면 중에 하나는 먼저 첫 번째 1부에서 부부가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상대의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순간에 너무나 공감을 해주는 그 감정 상태가 2부에서는 약간의 다른 형태로 바뀌어서 다시 한번 반복이 되잖아요. 그게 이제 뭐 이 기술적으로는 뭔가 꿈과 현실의 관계가 약간 어떤 식으로 이 끈이 이어져 있는가에 대한 어떤 변형된 형태로 장면을 구성한 거였다면 저는 거기에서 그냥 딱 이 영화의 어떤 포인트가 느껴지는 거예요. 계속 영화는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누군가에 대해 상대에 대해 공감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 행위로서의 어떤 아름다움 같은 것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좀 이렇게 심어 놨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그 빙이라는 설정, 뭐 형사라는 설정 이런 것들이 다. 그래서 그 근대 요소들은 사실
되게 상투적이에요. 아까 형상물에서 어떤 그 흔히 얘기하는 트릭들 아니면 어떤 장면들도 되게 많이 쓰고 있고 장르 컨벤션들을 되게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조딘 배우가 이제 대표적인 등장하는 순간 이렇게 갈 것 같다라는 기대들 예상들을 하잖아요. 연기도 사실 본인이 가장 잘하는 늘 해왔던 방식의 그 전형적인 네. 그 형사 연기를 하고 계세요. 일부에서 좀 더 일부러 더 과장되게 맞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조금씩 다 빗나가 있을 때 그때 느껴지는 이질감 아니면 좀 거리감 같은 것들이 군데군데 다 계속 박혀 있는 건 거죠. 크게는 저는 이 영화가 처음에 들어갈 때 그 부부의 에피소드를 보여줄 때는 약간 되게 슬픈 멜로드라마 느낌이었다가 중간에 지고지수는 감정 좋아. 그 얘기부터 먼저 하면 사실 되게 비현실적으로 그리고 있잖아요. 너무 의도적인 이것도 컨벤션이기도 한데 그 두 부부를 그릴 때 되게 비현실적이고 일종의 꿈으로 필터링 돼 있는 느낌이에요. 기본적으로 연극적이고 맞아요. 말투도 되게 문어체 말투를 한데다가 둘이 있는 공간도 이국적인 공간이잖아요. 시골인데도 불구하고 프랑스 저택 같은 이런 이상한 공간을 선택했고 그리고 약간 두 사람이 동선을 것들 보면 그 공간을 배회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세팅은 공중에 붕 떠있는 유령 같은 느낌을 주려고 일부러 이제 연출적으로 그렇게 좀 그린 측면이 있긴 합니다.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아파트인 거고 중간에 크게 얘기를 끌고 가는 또 전형적인 장르 컨벤션은 아까 얘기했던 스릴러, 형사물, 미스터리물 이렇게 추리하겠지라고 하는 걸 빼빼로 잡고 있고 저는 이 영화에서 되게 재밌었던 부분은 근데 그 중간중간에 약간 윤활유처럼 박혀있는 장면들은 또 코미디란 말이죠. 웃기죠. 되게 순박한 이장님. 말 사람들의 어떤 코미디가 정말 이장님. 중간중간에 박혀있어서 우리가 다 아는 요소들이잖아요. 멜로드라마적인 요소들, 연극적인 요소들, 스릴러적인 요소들 다 아는 요소인데 코믹도 그렇고 그 이런 식으로 섞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이 섞는 방식 자체가 되게 감독의 독창성, 오리지널리티를 좀 보여주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장르 얘기할 때는 장르 어쨌든 패턴이니까 구획을 짓고 대충 이런 식으로 가는 거에 대한 경험치들의 축적을 얘기하는 건데 작가 얘기할 때 그러니까 어떤 감독의 오리지널리티 얘기할 때는 이 사람만 갖고 있는 독특한 관점이나 이 사람만 갖고 있는 조합 같은 걸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영화는 전형적인 작가주의 영화에 가깝고 사실 우리가 지금 최근에 나오는 모든 영화들 다 복합 장르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로맨스, 멜로, 뭐 액션도 있을 거고 스릴러, 뭐 코믹 한 영화 웬만하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이런 방식으로 섞어놓았다는 거는 사실 보도 듣도 못하는 조합들이라서 되게 그 자체로 주는 재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영화들 볼 때는 인물 따라가는 것도 있지만 이제 어느 정도는 거리가 두어진 상태에서 보는 동안에도 그 생각을 하는 거죠. 이 감독의 의도가 뭔가 단순히 이제 내러티브나 인물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감독의 의도나 캐릭터의 의도도 따라가려고 하게 되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사실 오늘 들었던 얘기 중에 제일 와닿고 신선한 해석이 사실은 이게 두 개가 어느 게 꿈인지 앞이 먼저인지 뒤가 먼저인지 이런 것들을 관습적으로 먼저 얘기한단 말이죠. 그것도 일종의 고정관념인데 제일 와닿았어요. 불교적인 세계관. 저 오늘 그걸 완전 밀고 있었는데 그래서 사실 두 개의 차이도 없고 일종의 윤회 아니면 뭐 이런 그 세계관을 직접적으로 얘기하진 않지만 뭐 평행세계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거고 굳이 이름을 붙이려고 하면 두 개가 완전히 동등한 얘기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동등한 얘기들을 반복해서 보여주고 반복해서 보여주는 방식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상투적 요소를 다 끌고 오는데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재조합해서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그거 자체가 사실은 이런 뭐 작가주의 영화라고 하면 그거에 일정 부분의 소명을 다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것만으로도 좀 재미있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여기서의 재미는 이제 얘기가 재밌다가 아니고 이걸 구성하는 방식이 재밌다라는 좀 떨어진 의미의 재미인 거죠. 만약에 정말 의미를 찾아내야 한다면 저도 어떤 것이 진짜냐, 어떤 것이 실제하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고정된 늘 동일시하고 있었던 자기 자신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것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만약에 제 입장에서 의미를 찾자면. 그래서 이제 윤회라는 표현을 듣고, 그러니까 저는 윤회라는 조금 다르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저희 집이 불교여서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저는 이제 불교는 아니지만 그 후반부에 이렇게 부감숏으로 노천탕에 앉아 있는 장면을 그 보여줘요. 두 커플이 등장하죠. 네, 근데 거기서 보면 그 초희, 이성빈 배우가 연기한 초희가 있고 형구가 있고 뒤늦게 이제 일부의 어떤 첫 중심 인물이었던 부부가 진입을 하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만약에 이 영화에서 정말 4명의 중심 인물만 추출하라고 하면 그렇게 4명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4명을 선긋기를 하면 4명이 전부 각자의 조각들이 섞여 있거든요. 왜냐하면 형구는 수혁이 됐고 형사에서 교사가 됐고, 또 초희는 그 이영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밤마다 다른 사람이 된다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 파편들을 봤을 때 형구는 1부에서 뜨개질을 했던 이영의 것을 물려받아서 2부에는 굉장히 뜨개질을 잘하는 사람이 되어 있고, 그 4명이 어떤 식으로든 다 서로가 서로인 채로 섞여 있는 모습을 굳이 이렇게 동그란 노천탕에서 이렇게 부감숏으로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떤 식으로든 그런 감각, 아주 정교한 배치는 아니더라도 그런 감각을 좀 좋아하시는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두 사람이 그렇게 친해 보이지 않는데 그렇게 그냥 우연히 만나서 온천에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저도 조금 제 정서상 그러니까 너무 좀 어색하긴 했어요, 그런 장면들이. 이렇게 흔히 얘기하는 개연성 뭐 이런 걸로 얘기하면 이 영화는 구멍이 되게 많죠. 인물의 행동 동기도 사실은 추리한다 뭐 이거 빼고는 명확하게 주어진 것도 없고 그냥 당위로 이렇게 흘러가는 건데,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감독이 원하는 상징화된 세팅들을 계속 반복해서 보여주는 것 같고, 계속 그 결과로 계속 마주하게 되는 거는 결국 일종의 빙의, 그러니까 내가 아닌 나로 한번 살아본다는 거. 그게 이 영화의 하이 컨셉이고 그걸 그냥 계속 반복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뭔가가 이제 전달이 되냐, 요게 가장 큰 핵심일 텐데, 저는 그렇게 했을 때 전달되는 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감정적으로는 슬픔. 근데 그게 저한테도 소화가 될 때, 이게 내가 저 상태를 되어 보니까 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겠어. 그래서 슬프다. 이런 슬픔이 있지. 아, 이게 불가능한 일이구나. 내 온전히 심지어는 그 몸이 다 바뀌어 사람이 이렇게 됐는데도 여전히 나는 또 나잖아요. 조진웅은 형사 조진웅이 안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이런 상황이 돼도 온전히 너를 이해하는 거는 불가능하겠구나. 그거에 대한 슬픔이 있지. 사실 좀 두 가지가 동시에 왔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게 좀 전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이 됐어요. 여러 가지 구멍이나 결함이나 해결하지 않는 부분이나 이런 것도 많은데, 뭐 그런 질문을 하나 던진다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감독 의도가 전달되는 영화가 아닌가. 또 김소미 기자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아까도 그 4명의 어떤 그 주요 인물들을 추출한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 한 명 비는 사람이 있는데 형구의 아내예요. 아, 네. 형구의 아내. 전지현 씨. 네. 그분의 역할, 그러니까 1부와 2부에도 사실 다 배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다른 형태로 배치가 되어 있는 그 캐릭터가 좀 이 영화에서 그러니까 약간 비중이 조금 더 줄어든, 그러니까 그의 형구의 인생의 어떤 좀 중요한 인물이었던 거라는 어떤 설정에 비해서는 조금 더 좀 누락되어 있는 감이 없잖아 있기도 하고, 뭐 그런 식의 어떤 영화를 보면서 이 사라진 시간에 묘사되는 어떤 여성 캐릭터들 전반에 대한 지적들도 사실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봤는지. 저는 사실 아주 문제시된다고 느껴지지는 않았지만, 특히 전지현이라는 이름을 가진 형구의 아내 캐릭터가 어느 정도 굉장히 도구적인 위치에 놓여 있다는 것은 좀 자명한 것 같아요. 그런 데서 오는 약간의 전형성 혹은 불편함은 있는 것 같지만, 이게 또 하지만 온전히 형구라는 인물의 시점에서 진행되는 이야기라는 점, 그리고 그 대부분의 배경 자체가 굉장히 폐쇄적이고 또 전통적인 가부장제가
동시대에서도 훨씬 더 표면화되어 있는 농촌이 배경이라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이 영화 자체가 지극히 현구화 시점으로 진행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내적인 논리는 가지고 있다라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다른 영화들에 비해 여성 캐릭터의 약간의 도구화라든지 이런 거에 덜 불편함을 느꼈던 경우였고요. 그 여성 캐릭터에 관해서는 저도 정리는 되지 않았지만 역시나 굉장히 작은 파편의 조각들로 좀 흥미롭다고 느꼈던 건 그 이 영화에서 그 자물쇠가 또 이제 중간중간 맞아요. 의미심장하게 쓰이는데 그 부부가 갇혀 있고 형부가 갇혀 있는 창살의 자물쇠가 하나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그 해균의 아들 네. 네, 이름이 진규. 초등학생, 네, 네, 진규. 초등학생 진규의 사물함 사물함. 자물쇠가 이제 1부와 2부에서 동일하게 반복이 되는데 1부에서는 열리지 않다가 보여주지 않다가 2부에서 이를테면 모럴랜드 드라이브의 그 푸른 상자처럼 드디어 그 열쇠, 열리죠. 파란 열쇠인 것처럼. 네, 그 드디어 열리는데 거기서 나온 게 이제 그 짐 속에서 나온 게 찢어진 가족 사진이잖아요. 그걸 다시 이어붙인 가족 사진이고 그것으로 미루어 봤을 때 아 이제 다문화 가정의 친구구나. 또 농촌 결혼, 그 결혼 이주민 여성의 존재가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분은 한 번도 영화에 제대로 맞아요. 등장하지 않고 또 사실은 그 가족 사진 자체가 이 서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뭐 중요한 기능을 가지는 건 아니란 말이죠. 저는 그래서 더 그 가족 사진에 약간 집중을 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진규가 2번이나 똑같은 대사를 하는데 굳이 이건 내 프라이버시다라고 맞아요. 해요. 그럼 만약에 뭔가 좀 역시 뻔한 상징이긴 하지만 잠겨져 있는 사물함의 프라이버시라는 게 어쩌면 이 영화가 가장 제 바닥에서 좀 건드리고 싶어하는 그런 심리, 컴플렉스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봤을 때 이 영화의 여성들이나 남녀 관계를 보면 하나같이 좀 외부에 의해서 실패하거나 결렬되거나 혹은 어딘가로 여성들이 증발해버리거나 하는 식으로 여성과의 관계가 온전하거나 단단한 곳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런 조금은 정신분석학적인 측면에서 남성, 뭐 여성 그런 얘기의 조각들도 분명히 있구나. 근데 저는 이제 이 지점은 확실히 그 흩어진 파편들을 제대로 회수하지는 못했다라는 생각 정도로 좀 멈추게 됐던 것 같아요. 딱 이 김소미 기자의 그 약간 생각에 이어서 덧붙이자면 1부 자체가 훔쳐보는 시선으로 이 부부의 그 집 안을 바라보고 있고 이 부부의 일상에 자물쇠가 채워지는 순간은 해균이 이 부부의 내밀한 프라이버시를 훔쳐봤기 때문이거든요. 사실 그런 그 어떤 그 시선에 대한 훔쳐보기에 대한 상징이 분명히 이 영화에 어떤 들어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로 인해서 이 어떤 사건이 계속 이제 되게 눈덩이처럼 이제 불거지는 거죠. 그런 어떤 말 그대로 정리되어 있지는 않으나 그런 요소들에서 어떤 그런 해석의 재미를 좀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그리고 전지현님은 이 영화에서 정말 100% 형구의 정체성 혹은 욕망만을 반영한 맞아요. 인물이거든요. 1부일 때는 박봉인 남편 때문에 탐탁치하는 아내이고 2부에서는 그래서 이제는 경찰서장의 아내가 된 인물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무언가 이제 좌절감을 만들어내는 혹은 계속 결핍을 불러일으키는 어떤 최소 집단, 가족 구성원을 꾸릴 때의 이 형구라는 남자가 느끼는 뭐 불안감 이런 것들이 저는 좀 기저에 깔려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고 약간 이제 정지현 감독님이 아까 반복의 코드를 얘기하셨는데 이걸 치밀하게 연결짓는 데에서는 뭐 좀 관심이 없어 보이셔도 그 어떤 그 단서들을 반복하길 좋아하시는 분 같아요. 그래서 뭐 이를테면 굳이 그 마을에서 가장 나이든 할아버지를 찾아갔을 때 그분의 아내의 재산날이라든가 맞아요. 뭐 이런 식의 뭐 아내, 여성의 코드들을 계속 조금씩 흩뿌려 두셨던 것 같아요. 저도 이 얘기가 거의 다 동의가 되는데 그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조각들. 그 왜 착각 저는 꽤 많은 이런 영화들 좀 가지고 있는 착각 중에 하나가 캐릭터를 다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꽉 차 있어야 되고. 근데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가능하지도 않고 이 영화에 나오는 몇몇
주요 여성 캐릭터들 아니면 특정 상황들은 그냥 설정으로 세팅이 돼 있는 거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진짜 정교한 시나리오라고 하면 사실 그 공백들도 다 차 있는데 다만 영화에서 보여주지 않았어. 이렇게 돼야지 되겠지만 이 영화는 그렇게까지는 신경을 쓰지 않은 그냥 설정은 설정으로 그리고 혹은 인물의 어떤 캐릭터를 보여줄 수 있는 예를 들면 여성에 대한 무지라고 하면 아내에 대한 무관심이라고 하면 그런 걸 보여줄 수 있는 그까지만 설정을 하고 그 각각의 인물의 전사를 다 정경이 짜놓지는 않은 것 같은 그래서 그것만 보여주고 그 조각들만 보여준 다음에 조각들을 뭉쳐서 너희가 어떻게 조합을 할지는 알아서 해 라고 약간 던져놓는 식이기 때문에 뭐 지적을 하는 것도 충분히 말이 되고 이거는 무지하다 라고 혹은 또 그렇게까지 볼 거 아니다 나는 그 부분은 그렇게 거슬리지 않았다고 이해하는 것도 충분히 말이 되는 그 우리 김성훈 기자가 정진영 감독 직접 만나서 이제 인터뷰한 그 인터뷰 기사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정진영 감독이 되게 단호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야기를 썼을 때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줬을 때 이야기가 좀 어렵게 다가오고 이렇게 문제점들을 지적했을 때 나는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 그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데뷔작이기 때문에 이렇게 거칠게 이렇게 날 것으로 만들어도 된다. 이런 입장으로 딱 만들었다고 하는 걸 보니 정말 진짜 그냥 솔직한 자신의 지금 자신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이야기 자체를 정말 그대로 보여준 데뷔작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런 거리낌 없음? 뚝심도 재능이죠.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굉장히 오래 활동하신 베테랑 배우이시기 때문에 그런 영화 제작 과정에서 그런 배우가 가질 수 있는 뭐 일종의 자유도나 또 권한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또 뭐 비판적인 시각도 있을 수 있는 여러 양면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오늘 굉장히 긴 시간 원래 짧게 끝내려고 했는데 굉장히 긴 시간 이야기를 했는데 마지막 각자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을 끝으로 이거에 대한 답변을 들으면서 마무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영화에서 대사가 이제 굉장히 좀 흥미로운데 대사들이 뭐랄까요 꾸며지지 않은 꾸밈이 없는 대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약간 중요해 보일 것 같은 마지막 첫 어떤 시작과 끝을 다 이렇게 마무리하는 그런 대사로서 참 좋다라는 대사가 나오는데 참 좋다. 네, 이 영화의 이 참 좋다라는 대사의 의미는 각자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사실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이 영화 전체 느낌이 어떠냐 결정하는 것 같고 이 질문하신 김현수 기자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이제 뭐 아까 또 계속 어떤 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저는 딱 한국 영화에 관한 한국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정진영 배우가 직접 이제 장률 감독과 홍상수 감독 영화에 출연을 하면서 이 영화를 만들어야겠다. 그러니까 영화 연출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동기부여가 확실히 되었던 것과 더불어서 이 영화 내에도 약간 한국 영화에 대한 흔적들이 계속 보였어요. 저는 그 송로주를 먹고 이제 그 형부가 완전히 취해서 이제 밖에 다 개헌회로 뛰쳐나가는 과정에서 그 마을회관에서 이제 막 술이 취해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창밖에서 이렇게 싹 보여주는 장면에서는 마더의 엔딩이 생각이 났고 마더에서 그 버스 안에서 놀고 있는 그 아주머니들의 풍경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딱 그 장면에서 느껴졌고 그리고 형부가 자신의 꿈을 깨기 위해서 가장 끔찍한 짓을 해야만 꿈에 깰 것 같아서 그 이제 해균을 이제 해치고 해코지하고 비닐하우스를 태우고 뛰쳐나가는 장면에서는 딱 버닝이 생각이 났고 그런 식으로 이 영화가 계속 어떤 한국 영화의 지점들을 계속 건드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는 전혀 감독이 의도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그냥 제가 혼자서 이제 해석한 거일 수도 있는데 그리고 고라니가 불탄 거에서 바로 이제 곡성이 바로 연결돼요. 이게 세 개가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 영화들이 지금 한국 영화들이 썸네일 나온 거 같아요. 엄청난 대작 느낌인데. 너무 어이가 없어. 그 비슷한 주제의 어떤 그 의미들을 담고 있는 한국 영화의 최근 한국 영화의 2010년대 한국 영화들의 흔적들이 사실 영화 곳곳에 묻어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이 영화는 어떤 그런
미로 같은 그 영화라는 매체에 대한 어떤 아름다움을 호소하는 영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그 참 좋다라는 대사는 그 영화에 관한 영화로서의 아름다움을 참 좋다라고 생각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게 전형적인 과잉 해석인데 그렇죠. 설득력이 있어요. 어떻게? 그 장면들이 실제로 연기된 감독의 의도랑 사실 상관없는 거죠. 그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냐의 문제인 거고 김현숙이 갖고 있는 레퍼런스에서 그 장면들이 떠올랐다라고 하면 그거 자체로 충분히 말이 되는 것 같아요. 한국 영화 참 좋다. 네. 되게 납득되네. 네. 한국 영화 참 좋다. 사실 고라니가 되게 문제적인 네. 시퀀스잖아요. 네. 그게 왜 나왔나? 그것도 여러 가지로 얘기해 볼 수 있을 텐데, 뭐 아까 곡성 얘기가 연상이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뭐 단순하게는 인셉션처럼 꿈에서 깨기 위한 되게 과격한 행동. 근데 그걸 왜 꿈처럼 만들었냐라고 하면 이게 실제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는 범죄 의지라기보다 일종의 해프닝으로 만들고 싶은 거고. 근데 왜 굳이 꿈을 깨는 장면을 그렇게 과격하게 했냐라고 하면 뒤에 있는 상황과 비춰보면 아니면 그 사람 원래 갖고 있던 원래의 기억과 비춰보면 뭐 일종의 복수, 라핀 대상에 대한 살인 의지 뭐 이런 거를 드러내는 걸 수도 있고 혹은 또 아무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그 연결들을 그냥 관객에 완전히 맡기는 쪽의 영화라서 좋게 얘기하면 여기 내주고 나쁘게 얘기하면 되게 무책임한 브릿지인데 그 브릿지 자체가 주는 파워는 있는 것 같아요. 느낌. 확실한 인상을 주고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연기시키든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던져주는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도 저는 참 좋다라는 데서 딱 듣는 순간 아 이거 전부 다 다르게 받아들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제가 그 대사를 들었을 때 느낌은 기본적으로 저는 이 영화가 되게 슬픔의 정주를 깔고 있다라고 느껴져서 종종 나오는 스타일이죠. 아파요 많이. 그 대사랑 사실은 되게 연결되는 대사였고 일종의 뭐랄까 되게 슬픈 다짐? 좋은 상태를 얘기해 주는 게 아니고 좋고 싶다는 되게 적극적인 의지나 호소? 좋아야 한다라는 자기한테 되뇌는 다짐의 말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거기에 깔려있는 어떤 전반적인 슬픔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참 좋다라는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되게 많은 것들이 함축돼 있는 거잖아요. 그 함축돼 있는 공백을 어떻게 풀 것인가는 관객에게 돌려주는 것 같아요. 저는 네가 되고 싶다 라는 느낌이었어요. 그 대사. 그래서 좋았으면 좋겠다, 잘 되고 싶다, 좋아야 한다 라는 거에 대한 전반적인 각오가 느껴지는 하지만 안 될 거야 일테면 결국 기본적으로는 실패하게 이 얘기만 놓고 보면 실패하게 돼 있는 결말들이잖아요. 결국은 안에 와도 그렇게 되는 거고 어떤 시나리오를 타고 가든 간에 일종의 좌절감들에 도달하게 되는 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계속 의지를 다진다라고 하면 참 좋다가 안 될 것도 알고 실패할 것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보자 하고 싶다. 그래도 조금 여기서 다르게 하면 네가 한번 되어보고 싶다. 최대한 내가 널 느껴보고 싶다. 그런 거에 대한 의지를 좀 드러내는 말이었던 것 같아요. 못다한 말, 되게 많이 삼킨 말이라는 느낌이었어요. 참 좋다. 선배 약간 너의 이름은 감성으로 해석하신 것 저는 이거 전형적인 멜로드라마나 70년대 되게 절절한 심파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저한테는. 저도 뭐 비슷한 그러니까 서사 내적으로는 그런 비슷한 감정을 읽었는데 조금 더 다르게 이야기해보자면 이 이야기가 참 좋다라는 대사가 누구한테 들려주려고 발화하는 게 아니라는 점에서 감탄사 자기가 이 사람의 어떤 상태를 굳이 관객한테 들려주고 싶은 마음에서 만약에 쓰인 대사라면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를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누가 발화하냐라고 했을 때 수혁 제가 이제 기억이 나는 딱 순간에 수혁 그리고 초희가 단풍 보면서 그리고 교정의 이 푸르른 그 실록을 보면서 하는 그 순간인데 둘 다 보면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수혁은 이제 아내의 경험을 통해서 나로만 사는 게 아니구나 사람이라는 걸 깨달은 사람 같거든요. 저는 이 부부가 빈 가방을 들고
아무렇지 않게 그 연극을 한번 하고 돌아오는 그 상태가 너무 편안해 보이고 너무 이미 그것에 적응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게 일부에서 가장 크게 느낀 기이함이었거든요. 그 삶을 너무 순순히 받아들이잖아요. 창살에 가두겠다고 해도 심지어 그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근데 2부에 초이가 나타났는데 그 형구한테 또 너무 편안하게 자기는 결혼 안 할 거라고, 자기는 이런 상태가 있어서 그 삶의 어떤 그 운명에 적응한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그 인물들이 참 좋다라고 했을 때 약간 제가 오늘 너무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긴 한데 불교적인. 자기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상태 같은 거, 그래서 어떤 계절의 변화랄지 세계의 상태라든지 그런 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느끼는 사람들의 상태 같은 걸 좀 표현하는 말일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저는 그 김현수 기자가 말씀하신 그 클로저 장면도 되게 인상 깊었었는데, 영화가 크게 그 형구가 거리를 걷는 모습이 맨 앞과 맨 뒤에 대표를 이루잖아요. 맞아. 그 바로 앞에 한 겹이 수협의 클로즈업이고 초희의 클로즈업인 것 같아요. 근데 보면 둘 다 상황이 사실 유사하잖아요. 딱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근데 그게 저는 약간 슬픔보다는 이해받지 못할 줄 알았는데 누군가 자기를 관통해줬을 때의 표정이라고 저는 느꼈어요. 왜냐면 저는 아마 그 장면은 정진영 감독이 배우로서 굉장히 정확하게 표정을 디렉팅한 장면이 아니었을까 싶을 정도로 표정이 굉장히 기이했거든요. 이 배우들이 해석한 표정이 아닌 것 맞아. 같았어요. 좀 쌍을 이루고 있고 표정 자체가 약간 일그러지는 것 같아요. 저는 꼭 이렇게 창을 맞은 동물들이 아파하는 것 같은 표정 같다고 느꼈는데 자기 존재를 뭔가 이렇게 관통당한 사람의 놀라운 일그러짐 같은 표정이라고 느꼈고, 그걸 클로즈업으로 정면으로 굉장히 기이하게 강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상황을 보면 이영의 몸에 죽은 엄마가 들어와서 어린 시절의 아픔을 헤아려주고, 또 비슷한 상황을 겪은 형구가 초이에게 많이 아프죠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순간이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가 어떻게 보면 역시나 그 약간의 그 휴먼 드라마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모호하게 무의미로 내달리는 것 같지만 신라 같은 그런 교류의 가능성, 전 유대의 가능성을 분명히 견지하고 끝나는 영화 같다라고 느껴서 감독님 다정하시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이게 여러 해석이 있을 텐데 제가 이건 장담하건데 감독님은 아마 윤석열 기자 해석을 제일 좋아할 거예요. 너무 좋게 봐줬는데 제가 두 분의 해석을 듣고 나서 진짜 내가 너무 하찮게 느껴지네요. 여기서 네. 곡성을 찾고 버닝을 찾고 이게 제일 대단한 해석이었던 것 같아요. 제일 뭐랄까 기발한 컨텍스트 해석이었던 것 같고, 저는 사실 제가 귀가 되게 얇은 편이거든요. 듣다가 설득되는 스타일인데 방금 얘기했던 것들 표정 얘기하면서 그리고 그 단어가 딱 꽂혔어요. 있는 그대로. 그걸 받아들이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쯤에서 오늘은 사라진 시간에 대해서 저희가 정말 이 해석의 여지가 굉장히 다분한 이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좀 다음번에 또 이런 식으로 사라진 시간처럼 좀 같이 저희 유튜브 채널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 나눠볼 만한 영화가 있으면 또 그 영화들을 들고 또 이렇게 이 자리에서 같이 찾아볼까 해요. 송경원 기자가 약간 좀 흔들린다 싶으면 송경원 기자를 설득하는 시간을 또 다른 영화로.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 송경원 기자가 헷갈려하는 영화가 있으면 우리가 나와서 다른 해석을 하면서 이분을 설득하는 네. 그런 약간 챌린지를 해봐도 재밌겠다는 생각이 지금 불현듯 들었어요. 그러기엔 너무 쉬운 대상이 아니실까 싶긴 합니다만. 이게 되게 시간이 길어지면 딱 한마디만 더 하면 사실 이 사냥의 시간부터 해서 침입자, 사라진 시간도 그렇고 관객 반응들이 다 별로였잖아요. 평단의 반응은 좀 여러 가지로 나오긴 했지만 저는 그게 되게 지금 최근에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 섣부르지만 오히려 상반기만 놓고 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작년보다 한 분이가 나은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게 여러 가지로 얘기해 볼 수 있는, 그리고 흔히 얘기하는 장르 컨벤션을 마냥 따르진 않는
그리고 실패를 할지언정 뭔가 해보려고 하는 영화들이 오히려 지금 이 상황에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좀 재밌는 현상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반갑고 고맙고 또 한편으로는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전형적인 영화 중에 하나가 사라진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또 저희 시네리 기자들이 이렇게 영화에 대해 해석하는 시간을 또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긴 시간 같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